네, 오늘도 정치권 소식 세 분의 전문가들과 살펴보겠습니다.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, 정태원 변호사, 김미현 RN서치 소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먼저 앞서서 국회 박희정 기자를 연결해서 정치권 소식 국회 상황 살펴봤는데요. 조금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첫 상견례 회동을 갖고 있는데요. 일단 원구성 앞두고 탐색전에 좀 들어간 분위기가 좀 읽히겠죠? 그렇죠. 뭐 일단 삽바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죠. 예. 다음 달 9일까지는 법상 네. 원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그렇게 지켜진 적은 거의 없었어요. 그러나 이번에는 네. 뭐 국민적 기대도 있고 그러니까 3당 새로운 체제를 맞이해서 이 원구성부터 원만하게 이루겠다는 그런 뭐 각오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나 네. 뭐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뭐 네. 말씀하신 국회의장 제일 중요하죠. 그렇죠. 뭐 지금으로서는 뭐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일당이니까 가는 게 아니냐는 이렇게 대세론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예. 또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전제로 해서 네. 협조를 요청한다면 일당 아니 집권당인 새누리당에게도. 새누리당에도 뭐 국회의장을 줄 수 있다 네. 이렇게 양다리 작전을 펴니까 네. 결국은 뭐 삽바 싸움일 겁니다. 예, 양쪽으로부터 국민의당으로서는 최대한 예. 뭐 상임위 구성 뭐 위원장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작전이고 또 하나는 뭐 상임위도 이번에 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여보자. 통합할 예. 것은 통합하고 그런 면에서 오늘 두 야당 제1, 2야당이 먼저 입을 맞춘 뒤에 예. 그래도 집권당은 새누리당이니까 예. 새누리당에 대한 대여 전략을 수기하지 않겠나. 두 분 뭐 과거에 호흡도 많이 맞춰서 예. 원만하게 뭐 합의 뭐 내밀하게 이런 걸 잘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조금 전에 지금 뭐 앞서서 박혜정 기자를 통해서 국회 상황 들어봤는데 지금 다시 전해온 바로는 지금 조금 전에 끝났다는 얘기가 좀 전해드려오고 있거든요. 30분에 시작했으니까 한 15분도 채 하지를 않았는데 뭐 상견례니까요. 결국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우리가 사실 같은 편 아니냐. 예. 살림만 나갔지 같은 편이니까 앞으로 잘해보자. 예.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예. 박지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말 맞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국민의당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할 건 합하고 네. 따라갈 건 따라가겠다. 그런 식으로 이제 덕담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네. 이제 원 구성에 관해서는 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. 앞으로 치밀한 주고받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국회의장을 누가 할 것이냐? 그러면 국회 부의장이 두 자리에 그건 또 어느 당이 할 것이냐? 네. 상임위원장에 지금 윤리특위와 예산특위가 합작고 18명이니까 네. 그럼 상임위원장은 어느 당에서 몇 명씩 할 것이냐? 예. 19대 같은 데는 그 10개, 8개 나눠 먹기 좋았는데 네. 이번에는 국민의당에 들어오니까 네. 예를 들어서 뭐 8대 8대 그 얘기도 나오고 예. 그 우선 비율도 문제고 네. 그 중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힘 좀 쓸 수 있는 거. 예. 예를 들어 운영위나 네. 뭐 또 법사위나 뭐 정부의 기재위 네. 그런 위원장은 또 누가 할 것이냐. 거기에 관해서 예. 어차피 3당이 한꺼번에 다 차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. 주고받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. 예. 지금 보면은 모르겠습니다. 분위기가 15분 정도 진행된 박지원 원내대표를 상대로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다들 이게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더불어민주당 상황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? 조금. 뭐 저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네.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분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냥 일상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상견례 예. 뭐 돌 건 돕고 예. 뭐 비판할 건 비판하고 협조할 건 협조한다 이런 식의 예.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하고는 약 40분간 예. 이야기한 걸 알려져 있었고 그때 또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없었죠. 네. 그런데 그럴 때 당 대표를 만났을 때는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끝났는데 네. 지금은 15분 정도라고 하는 거 보면 네. 새누리당과 비교했을 때 매우 짧은 시간이다. 예.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뭐 무조건 협조를 얻어내기에는 지금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네.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상견에서 일단 상견례만 한 것 같아요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은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소위 말하는 알짜배기 상임위 그렇죠. 서로 이게 경쟁할 네.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? 알짜배기 상임위라면 어떤 것들이 좀 주로 있을까요?
우선 뭐 법사위 같은 경우가 가장 쟁점이 있고, 되겠죠. 기재위, 네. 정무위, 또 교육, 문화체육, 관광위도 있고 네네. 원래 또 산하단체 많은 데는 저쪽에 산업자원이라든가 예, 교통이 예. 뭐 국토교통이 이런 데가 산하가 많아서 국회의원들한테는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자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근데 이 자리-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법사위죠. 그렇죠. 그동안에는 법사위는 사실은 국회의원 개인으로 볼 때는 그렇게 실속 차릴 자리는 아닙니다. 네. 판검사들 상대고 해갖고 그 뭐 저 흔히 말해서 떡고물이 전혀 없는데요. 네. 다만 네.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게 지금은 뭐 상원 비슷하게 돼가지고 예. 법사위를 통과해야 모든 상임위에서 온 법안들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이 법사위원장이 딱 쥐고 있으면은 이거 뭐 꼼짝을 못 해요. 네네. 그래서 그동안 제1야당이 그렇죠. 지금 가졌는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됐다고 해서 국회의장도 먹고 그러니까요. 또 제1야당이라서 법사위원장도 한 손에 떡을 두 개를 지금 다 주겠다고 하니까 예, 예. 이건 좀 안 되죠. 그러니까요.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네. 법사위가 좀 재밌는 게요. 네. 법사위원은 정말로 떡고물이 없다. 무슨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. 와서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요. 그러니까 헌법재판소, 법원, 예. 법무부 뭐 이쪽이거든요. 그쪽에 가서 인사할 일도 별로 없지요. 네. 그래서 일반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싫어해요. 법사위원 가는 거를 예. 법조인이라도 예. 하다 보면 또 산재나 뭐 기재나 이런 데 아니면 뭐 지역에 가서 예산 얘기도 배우라도 하고 좀 봤죠, 좀. 뭐 산업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여기다 네. 할 게 없어요. 네. 그래서 일반 법사위원은 하기 싫어하는데 네. 법사위원장은 지금 말씀처럼 상원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. 네.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법사위원회 또 검토를 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딱 들어치면은 네. 이게 언제 상정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요. 거예요. 원칙적으로는 법령의 체계, 자꾸 형식만 심사하는 거고 네. 내용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이거 보니까 헌법 위반입니다. 예.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예. 이게 복잡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예. 여당과 누가 할 것인가 해서 치열하게 다퉈지는 거죠. 지금 김 소장님 안 그래도 지금 그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래서 미리 말하기를 더불어민주당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냐, 두 개 다 가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.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. 왜냐하면 네.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법사위도 가져가면은 네. 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. 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원장이 뭐 떡건물은 생기지 않는 자리인지는 네.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.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. 왜냐하면 그 법률 그러니까 법안이 어떻게 헌법과 위배되지 않느냐, 네. 그 다른 법률하고 좀 상충되지 않느냐, 네. 여러 가지 심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법사위에서 한 명만 반대를 해도요, 네. 상정이 안 돼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법사위의 권한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도 중요하지만 네. 직권 상정을 안 한다고 버티면은 예. 그 국회의장이 내 편이라도 별 도움이 안 돼요. 예. 지금 19대 국회의장 마지막 국회의장 예. 정의학 국회의장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일단 상정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. 새누리당은 국회의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봐갖고는 예. 이 법사위원장이 더 탐이 나는 자리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국회의장은 내주고 법사위원장을 먹으려고 지금 새누리당을 할 것 같아요. 예. 그런데 이제 지금 이쪽에서는 두 개를 다 먹겠다 얘기하는데 네. 저는 그건 형평성이 안 맞다 보여지는 게 네,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. 네. 왜냐하면 지금은 지난번 19대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했었거든요. 법사위원장을요. 예, 그랬죠. 이상민 위원장이었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게 야당이니까 견제를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. 지금은 물론 집권당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번 총선의 결과에 의하면 여당이 됐기 때문에 네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당인 새누리당 쪽에다가 네. 법사위는 주고 국회의장은 챙기는 게 좀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게 되겠군요. 어쨌든 뭐 국민의당 네.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뭐 두 개 다 몰아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야기하는 거는 중간에서 어쨌든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18개 상임위를 어떻게 주고받고 하는 것도 쟁점이 될 텐데요. 지금 어느 정도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? 이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요. 지금으로서는 18개를 그대로 고수를 한다면 882로 하는 수밖에 없죠. 네. 협상을 통해서 더 가져갈 수는 있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 밥그릇 싸움뿐이 안 되는 거고 예. 의석수에 따라서 네. 882이다. 그러나 그중에서 이제 뭐 국민의당으로서는 안철수 대표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게 교육
문화, 네. 체육, 관광이 말하자면 뭐 안철수 의원의 자기 전공을 살려서 네. 뭐 이런 학교 문제라든가 이거 대학 개혁이 이루어져야만이 일자리도 생기고 미래 먹거리도 만들어진다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것 네. 같고 본인이 어디 기재위라든가 이런 것은 또 자기 그 안랩 주식이 많아서도 네. 하지만 자칫하면 또 김종인 대표하고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피하는 것 되었군요. 같아요. 저 경제상의 쪽에. 네, 네. 근데 또 환경노동이 뭐 네. 이런 쪽을 좀 국민의당은 선호하는 것 같고 네, 네.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기재위라든가 정무위 쪽 하나는 가져와야겠다. 예, 예. 경제 쪽 아주 알짜. 예.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협상에서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나 우상호 원내대표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. 저는 뭐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. 그걸 네.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렇게 예. 할 수도 있지만 교육, 문화, 체육, 관광에는 사실은 분리해서 좀 더 네. 심도 있고 예. 내실 있게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, 또 예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, 교육, 문화, 체육, 관광이라든가 환노위 뭐 이런 쪽은 좀 분할하면 어떨까. 대신 사실은 뭐 윤리특위 있지만 뭐 1년에 매번 열리지도 네, 않고 네. 뭐 그쪽에 해도 운영에 합쳐도 아무 관계 없어요. 네. 또 안행이라든가 여가위, 여성가족위원회 뭐 이런 쪽도 안행이하고 합쳐도 네, 네. 큰 무리가 없고 비슷하니까 또 네. 환노위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은 환경 분야는 국토교통위로 네, 네. 넘어가도 되고 예.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효율성을 또 그 내실화를 기하기 네. 위해서 좀 조정하는 것은 맞는데 네, 그렇게 네. 되는 경우 결국은 국민의당 이익을 보죠. 예. 88-2인데 19개가 된다면 그 뭐 한석 더 많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갖고 하나를 더 가져갈 수는 예.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당이 늘어나는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예.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이게 좀 늘려가지고 네. 국민의당 하나 더 주면서 한두 개 상임위 주면서 네. 알자 이것에서 뭐 협조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사탕을 하나 던져주는 거군요. 근데 이 상임위원회를 이제 더 늘리거나 뭐 네. 조정하려면 국회 법을 고쳐야 되거든요. 예, 예. 그런데 정말로 이제 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네. 당연히 맞는데 이번의 경우에 보면 당이 3개인데 위원장 자리는 부족하니까 그걸 예. 늘리자는 거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이 있거든요. 그렇게 비춰집니다, 사실 네. 또. 왜 그런가 하면 뭐 이 여러 위원회들 중에 서로 욕심내는 부분들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하신 알짜배기 상임위요. 그렇죠. 예를 네. 들어 국회 운영위원회 같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담당하고 그렇죠. 그러니까 청와대를 견제하려면 국회 운영위원장이 최고죠. 네. 그다음에 정무위원회 같은 데는 공정거래위원회 담당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는 공정성장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럼 그쪽이 또 들어가야 되고 네. 또 기재위 같은 경우 우리 금융 한국은행을 다루거든요. 네. 이게 경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, 예. 거죠. 또 한편 또 보면 국민의당은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많으시잖아요. 예, 예. 이 의원들은 호남이 또 농림축산, 해양수산 아, 그렇죠. 이쪽도 많으니까 지역도 민원 해결하려고 그러면 네. 거기 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점도 있고 네, 네. 이래서 각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당의 이해관계 네, 네. 또 효율성 네.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예.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아마 예.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. 근데 저는 물론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이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구조조정이 지금 이 시대 지금의 하도잖아요. 네. 자,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상임위도 구조조정을 하고 네.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네, 네. 지금 18개는 그대로 두고 또 늘리면요. 그 상임위원장한테 한 달에 월 600만 원을 지급한답니다. 추가로 그리고 더 주는 추가 거죠. 주는 돈 600만 원에 또 뭐 판공비줄 한 210만 원 예. 정도 더 주고요. 거기에다 또 플러스 이 상임위 하나를 또 운영하려면 5급 이상 공무원 한 10명이 또 필요하다고 예, 하거든요. 예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필요한 부분은 늘리더라도 그렇다면 불필요한 부분은 합쳐서 예. 좀 더 줄이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. 지금 마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냥 상임위 하나를 더 늘리면은 예. 결국은 자리 나눠 먹기 아니냐. 예, 예.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좀 따가운 시선을 지금 있기 때문에 네, 저는 네. 구조조정이 지금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. 저 앞서서 사실 돈 얘기, 연봉 얘기가 나와서 뒤에 좀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볼까 했더니 돈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20대 국회 연봉이 한 1억 4천만 원 가량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19대 초반하고 비교해서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세비 동결하면서 그것도 꽤 많은 돈 아니겠습니까? 지금 보면은 뭐 나머지 이제 차량 비용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아마 한 7억 가까이 되는데 6억 7천만 원 정도 나온다 하던데요, 연봉으로.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. 예. 국회의원 한 의원실을 의원실 네. 전체로 보면 한 7억 가까이 들어가는데
7억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더라도 일만 잘하고 그 아, 예. 100배, 1000배 효율성을 낼 수 있다면야 뭐 돈 더 들어가는 게 문제겠습니까? 네. 근데 문제는 돈은 들어가는데 일을 잘 안 해서 지금 19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욕을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사실 뭐 우리 수준이 뭐 서구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. 예. 지금 뭐 텔레비에서도 여러 차례 뭐 저기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다 뭐 핀란드 이런 데 가보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이렇게 조금만 하고 다 자전거 타고 네. 이렇게 출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러니까 우리는 저 국민의당 어느 그 네티즌인가 뭐 카톡방에 보니까 차는 안 줍니까 하고 물어봤던데 네, 말하자면 국회의원 됐으니까 차도 공짜로 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뭐 1억 4천 정도면 네. 우리나라로서는 전체적인 어떤 월급 수준으로 본다면 톱이죠. 톱이죠. 예, 뭐 거의 국무총리나 장관 네.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, 네. 예, 국회의원들이 많이 챙겨가기는 하는데 네. 일을 좀 제대로 해주면은 뭐 또 그러니까요. 그만큼 받아도 괜찮죠. 물론 예우도 중요하지만 너무 상당히 좀 많이 챙겨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삭감 논란이 항상 좀 나오고 있죠. 일 안 할 때는. 뭐 아까 나누던 얘기 좀 더 나가면요.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상임위 지망 신청을 하면서 교문위를 위주로 지금 예. 1지망, 2지망, 3지망 다 이제 교문위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? 본인이 뭐 미래 일자리 창출 네. 뭐 그런 걸 위해서는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 네.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분이 보면은 이 의학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네.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교수를 했잖아요. 예. 그렇다고 한다면 IT나 이쪽 빼놓고는 사실 교육 쪽에 강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. 네, 네.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네.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주식 백지 신탁 문제 때문에 예. 이쪽은 딴 데는 갈 수가 없어요. 네. 백지 신탁이 뭔가 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 네, 네. 그 위원회의 업무와 직무상 관련이 돼 있는 예. 그런 주식은 소유할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산자위나 뭐 기재위나 이런 데 갈 수가 없어요. 거기 가려 그러면 네.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야 돼요. 예전에 정몽준 그 의원이 그랬었죠. 안 팔죠. 안 그거는 팔았죠. 외교 예, 예. 동상이 뭐 이런 데만 그랬었죠. 댕기시죠. 네. 근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전액을 다 팔아 현금화했죠. 네.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이제 인생의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네, 네.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기재위나 뭐 산자위나 뭐 방송이나 이쪽으로 가시려 그러면 네. 이거 팔아야 되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런 점에서 네. 제약이 있는 데다가 본인이 강점을 가진 것이 네. 또 대학에 재직을 하셨으니까 예, 예. 교육을 하자 뭐 이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. 네, 네. 총선 기간에도 뭐 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좀 했기 때문에 원래는 대권 후보들은 국방이라든가 예. 외교통상위원회 네네. 말하자면 좀 국가안보라든가 네. 또 대외적인 부분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지금까지 통상적인 관례였는데 네, 네. 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교육위원회 네. 이쪽을 지망했네요. 네. 뭐 깊은 뜻이 있겠죠. 안랩 그 주식 때문에 욕심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랩 주식 때문에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. 예, 예.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국민들이 보기에도 가장 좋은 위원회가 바로 교육입니다. 왜냐하면은 교육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잖아요. 네, 네. 그리고 대학도 지금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 시점에 자 본인이 가서 뭐 본인이 뭐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. 네.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뭐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요. 지금 뭐 가서 위원장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좀 약간 의문이 좀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게 농업축산 네. 식품해양위원회 자리도 지금 하나 놀리고 있고 예, 예. 그리고 또 산업통상부도 하나 노리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. 여기서 만일에 또 이 본인까지. 안립을 또 가져간다면은 예. 너무 많은 거니까 네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원장 자리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. 네. 근데 교육 저쪽은요. 예.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든 학부모들의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걱정들을 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. 네, 네. 그런 점에서 네. 차라리 이게 다른 뭐 경제부처나 뭐 이런 데는 뭐 실적으로 쫙 쓰기가 좋은데 예. 저게 쉽지가 않은데. 실적을 내는 거에 따라서도 또 대권 가도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텐데요.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. 안철수 대표는 교육부도 없애가지 않느냐 했는데 예. 또 그쪽에 간다니까 예. 뭐 한번 지켜봐야 할 것 한번 좀 같네요.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각 당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 주말 사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요, 그 원내 부대표 11명을 발표했습니다. 그런데 이걸 보고 대선용 원내 지도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세요? 그러니까 뭐 지금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선 주자급들과 관련된 네. 그런 그
의원들 아주 기가 막히게 적절히 배분을 잘한 것 같아요. 배분을 잘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런 당내 대선 주자급들과 소통하는 그런 통로로서 원내 부대표를 활용하겠다. 그래서 당을 좀 화합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우상호 원내대표라든가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 또 다 운동권 출신이어서 뭔가 좀 과거와 같은 운동권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의식을 해서 아마 원내 부대표도 고루고루 또 뭐 여러 가지 소통과 뭐 이런 전문성 이런 것들을 배합해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이렇게 뭐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한 운동권 출신이라고 이제 소위 분류되는 그런 무대 한 20여 명이 이제 당선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처음에 그 박완주 당선자하고 기동민 당선자를 원내 수석 부대표, 원내 대표 이렇게 임명을 했을 때 이게 운동권화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 많이 했죠. 있었죠. 그러니까 우상호 원내대표 본인이 연세대교 총학생회장에다가 전대협 일기 부의장 지냈거든요. 전국 대표자협회. 그게 뭐 예전 같으면 공안 정부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던 학생 운동권이었죠. 그래서 걱정들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원내 부대표단을 꾸리는 걸 보니까 꼭 그건 아니구나. 지금 말씀대로 각 대선 주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했구나 해서 일단 안심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운동권 출신이라 해서 무조건 배척할 건 아니지요. 뭐 학생회장을 하고 뭐 어쩌고 했으면 그 당시에는 또 민주화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념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거는 완전히 적이고 이 무찔러야 될 거로 생각하고 타협을 못하는 게 이제 문제점이거든요. 이게 운동권 문화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비록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지만 그 뒤에 이런 거를 극복하고 이제 제대로 된 이 화합과 대화의 정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운동권 출신하고 반대할 건 없죠. 이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극복해야 될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자주 뭐 민주 통일의 이념을 벗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게 뭔가 하면 옛날 그 운동권이나 전대협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 하에있다.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.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왔거든요. 근데 더 이상 그 논제는 안 먹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것을 좀 현대화해서 오늘날에 맞게 이제 이념을 맞춰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잠룡들과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동안에는 뭐 대통령 후보로서 문재인 전 대표를 좀 밀었던 것과 관련해서 좀 저렇게 되면은 견제 세력이 좀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친문 쪽에서는 지금 이런 모양새를 보면은 상당히 김종인 대표하고 걔를 같이 한다. 우상호 원내대표가.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번 인선을 참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요. 물론 운동권 출신이 한 6명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을 좀 등용을 했는데요. 저는 그동안 이분이 오랫동안 아웃사이드로 있다 보니까 주류로 부상을 하면서 아웃사이드 있으면서 주류들을 행보를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번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을 좀 키워야겠다. 좀 판을 넓게 해야 되겠다. 그것이 결국은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차기 대권 주자들하고 좀 소통이 되는 분들을 원내에 연내에 부대표를 임명함으로써 그분들과 소통도 원활하게 하면서 사소한 그 오해 같은 거 좀 안 생길 것 같아요. 그런 걸 좀 감안한 것 같고 저는 또 한 가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차기 대권 주자를 내년 초에 결정하자. 9월 달에 결정했을 때는 19대 때 보니까 지난번 대선에서는 너무 늦더라. 그러니까 내년 초에 결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한 7, 8개월 후에는 차기 대권 후보가 지금 결정된다고 보여지거든요. 올해 연말 안으로는요. 그렇죠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상호 대표는 지금 모든 행보가 내년 그 정권 재창출에 맞춰 있다 초점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 문재인 대표도 그다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번 전당대회가 8월 말 9월 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도 좀 뭔가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? 이렇게 된다면? 글쎄요, 뭐 이미
당선자 대회 또 당무회의를 연석회의를 거쳐서 예. 8월 말 9월 초로 결정돼 있는 것을 네. 우상호 대표 한 사람의 어떤 의견 때문에 네, 내년으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? 네, 네, 네. 우선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친노 세력들이 내년까지 네. 현재 김종인 대표 체제를 끌고 가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편으로 8말 9초 네네.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. 그 사람들이 양해를 하지 않는 한 네네. 그렇게 끌고 가기는 어렵고 그 사람들이 김종인 대표를 뭐 버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. 좀 축소된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기대인데 예. 연초로 가면은 사실상 김종인 대표 체제가 굳어지고 네, 네. 그걸 바꾸는데 말하자면 자신들의 다른 의지를 가지고 바꾸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. 네, 바로 네.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고 또 바꿨을 때 오는 그 피해도 후폭도 만만치 않아서 네, 네. 우상호 대표 혼자 힘으로는 바꾸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요. 네. 우상호 대표가 혼자서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 예. 하여튼 이렇게 소위 대권 잠룡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원내 부대표로 임명한 건 새누리당도 좀 배워야 될 걸로 봅니다. 예, 예. 왜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은 보면은 자꾸 어떤 특정 대선 주자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밀 것인지 아니면 잘라보겠지 그 고민을 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거든요. 예, 예.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네. 소위 보수층을 대변할 수 있는 네. 그런 대권 주자들이 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서 네. 자기들끼리 경쟁을 시키면 되거든요. 네, 이건 네. 국민들이 최용재 선대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. 예, 근데 그걸 예. 인위적으로 자르려고 한다든지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키운다 이게 안 되거든요. 네. 그런 점에서 뭐 이 우상호 대표가 부대표단을 그렇게 대권 장년들을 연결시키는 건 네. 새누리당도 한번 해볼 배울 만한 만하다. 것이 아닌가 네, 그런 생각이 네.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새누리당 얘기 끝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. 오늘 뭐 20대 총선 당선인 연찬회를 좀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어쨌든 비대위 구성 얘기를 좀 깊이 좀 나눌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하세요?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새누리당은 좀 정신을 좀 못 차렸다는 네. 게 지금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. 예,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그 비대위 구성하는 거 가지고도 예. 지금 이게 합의 도출을 지금 발언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잖아요. 예, 예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안정형이냐 아니면 뭐 쇄신형이냐 갖고도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기 예.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새누리당은 오랫동안 집권 여당을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. 자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또 네. 뭐 당선자 대회에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? 결론 못 내리고요. 결론 못 내리고 잘해보자, 우리 네. 열심히 해보자 네.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하세요? 좀 잘 좀 해야 될 텐데요. 저는 이미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네. 말하자면 쇄신과 혁신을 주장했던 나경원 의원 대신에 될 때 이미 이 정진석 원내대표는 안정과 화합 아닙니까? 예, 예, 그러니까 예. 새누리당 전반적인 것은 쇄신형 비대위보다는 실무형, 네. 어떻게 보면 관리형 예. 대표까지 뽑는 그 과정을 잘 준비하는 그런 네. 쪽으로 네.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가장 기준점은 전당대회 언제 하느냐는 거죠. 결국. 예. 7월 달에 한다 그러면 예. 지금부터 서둘러도 그 절차만도 그 시간 걸리거든요. 예.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혁신형 비대위원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준비하면 할 게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김종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가실 때에는 그때는 총선도 있었고 그 공천권도 행사를 네. 했고 그랬잖아요. 근데 새로 만약에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 오신다. 그러면 전당대회 말고는 할 게 없어요. 네, 공천권이 네. 있는 것도 네, 아니고. 네, 네. 그러니까 2달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. 예. 그 전당대회 준비하러 오라 그러면 누가 올라 그러겠어요? 예. 그런 점에서 전당대회를 7월로 생각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비대위원장이 할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. 그냥 최고로 잘 돼봐야 관리형으로 되다가 전당대회에서 뭔가 네.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게 나오지 네. 그 전까지는 뭐 계속 저렇게 헤맬 것 같습니다. 계속 헤맨다 이러면 또 새누리당 지지자분들 실망이 좀 클 그래서 텐데. 방금 정신을 네. 못 차렸다고 하지 않습니까? 예,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높은데 예. 경우에 따라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해서 네. 당대표 선출을 준비하는 예, 뭐 예. 8월이나 7월에 한다고 예. 한다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.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, 정태원 변호사, 김미현 RN서치 소장 세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